손자 면회 온 퇴역 장군이자 해병대 사단장 출신 할아버지에게 주제 파악하라며 갑질하던 위병소 근무자들 참다 못한 할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사단장이 튀어나와 무릎 꿇고 오열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을볕이 유난히 따사로운 10월의 어느 날 은퇴한 해병대 소장 강철인의 낡은 국산 세단이 김포와 강화도를 잇는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 안에는 아들 내외와 아내까지 온 가족이 타고 있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바로 할아버지를 따라 자랑스러운 해병이 된 손자 강하준 이병이었다. 해병대 2사단 통칭 청룡부대에서 복무 중인 손자의 첫 면회 날이었다. 강철인 소장은 평생을 조국 서해 최전선에서 보낸 백전노장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백호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현역 시절 그의 호령 한 번에 섬 전체가 울렸고 북녘의 도발 위협 속에서도 그의 부대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런 그에게 손자 하준은 삶의 가장 큰 자랑이자 기쁨이었다.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입고 거울 앞에서 필승을 외치던 아이. 육군이나 공군으로 편하게 복무할 수도 있었지만 하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해병대를 지원했다. 할아버지처럼 조국의 가장 험한 곳을 지키는 진짜 사나이가 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 아버님 하준이 볼 생각에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얼마나 늠름해졌을까요?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오수진이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가득 담긴 도시락 통이 들려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아들 강지훈 역시 입가에 미소가 가득했다. 비록 자신은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지만 아들이 할아버지의 뒤를 잇는다는 사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웠다. 강철인 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바다 내음과 갯벌의 풍경이 그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수십 년 전 그 역시 이곳에서 아내의 면회를 기다리던 풋풋한 해병이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손자의 면회를 가는 할아버지가 되었지만 가슴 뛰는 설렘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다. 녀석 훈련이 고되긴 할 게야. 그래도 해병은 그런 맛에 하는 거지. 고생한 만큼 단단해지는 법이니까. 무심한 척 던지는 그의 말 속에는 손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병대 제2사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부대 정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며느리는 화장을 고쳤고 아들은 차의 속도를 줄이며 심호흡을 했다. 강철인 소장은 어느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다. 부대 위병소 앞 차가 멈춰 섰다. 위병소 근무자는 총 2명. 어깨에 상병 계급장을 단 껄렁한 인상의 병사와 가차대에 배치된 듯 어리숙해 보이는 일병이었다. 상병은 지루하다는 듯 턱을 괜 채 앉아 있었고 일병은 긴장한 기색으로 그 옆에 서 있었다. 강지훈이 차에서 내려 위병소로 다가가 정중하게 말했다. 필승. 강하준 이병 면회 왔습니다. 상병은 힐끗 쳐다보기만 할 뿐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있던 일병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일병이 허둥지둥 다가와 방문 기록지를 내밀었다. 신분증 주시고 여기 작성해 주십시오. 강지훈이 신분증을 건네고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황태수 상병이라 이름표가 붙은 근무자는 노골적으로 강철인의 가족이 타고 온 낡은 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외제차라도 타고 와야 한다는 듯한 경멸적인 시선이었다. 차 한 대 뽑으셔야겠네. 요즘 세상에 이런 차 끌고 면회 오는 사람도 있나? 혼잣말인 척했지만 열린 차창으로 그 목소리는 선명하게 들려왔다. 며느리의 얼굴이 살짝 굳었고 아들의 미간이 좁혀졌다. 강철인 소장은 그저 묵묵히 정면을 응시했다. 젊은 날의 치기려니 애써 넘기려 했다. 서류 작성을 마친 아들이 다시 물었다. 저 하준이에게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까지 턱을 괴고 있던 황상병이 귀찮다는 듯 입을 열었다. 강아준? 아, 그 폐급? 오늘 작업 인원에 차출돼서 면회 안 될 텐데. 폐급이라는 단어에 강철인의 가족 모두의 얼굴이 굳었다. 군 생활을 해본 아들 강지우는 그 단어가 얼마나 모욕적인지 잘 알고 있었다. 네. 작업이라니요? 오늘 면회 온다고 며칠 전부터 연락을 다 했는데. 오수진이 놀라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황상병은 그런 그녀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날렸다. 아줌마, 군대가 그렇게 만만한 데인 줄 아십니까? 이병 나부랭이가 전화 한 통 했다고 일과를 빼준답니까? 상부 지시가 떨어지면 까라면 까야 하는 곳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대 전체가 훈련 준비로 바빠서 면회 통제 시간입니다. 돌아가시죠. 말투는 더욱 무례하고 오만했다. 옆에 있던 박종필 일병은 안절부절 못하며 황상병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강지훈이 분을 참으며 말했다. 분명히 중대장님과도 통화를 마쳤습니다. 오늘 면회가 가능하다고. 아, 글쎄 안 된다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당신 아들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번거로워져야겠어. 그리고 중대장님이 니들 친구야? 존칭 똑바로 안 써? 황상병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의 눈에는 너희 같은 사람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경멸이 가득했다. 그 순간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철인 소장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시절 백호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의 몸에서는 감출 수 없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다. 여복의 해병. 낮고 조용한 목소리. 하지만 그 한마디에 황상병의 기세가 순간적으로 꺾였다.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구십니까? 나는 강아준 이병의 할아비 되는 사람이네. 손자 녀석이 지금 어디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게. 그리고 자네의 그 언행, 해병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명심하게. 강철인 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서늘한 이성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이성이야말로 수십 년간 수많은 부하들을 호령했던 지휘관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황상병은 순간적으로 압도당했지만 이내 노인의 행색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는 피식 웃었다. 그저 고집 센 늙은이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할아버지. 시대가 어느 땐데 아직도 옛날 군대 생각하십니까? 여긴 할아버지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 품위는 내가 알아서 챙길 테니 신경 끄시고 어서 차 돌려서 나가세요. 업무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다시 오만방자한 태도로 돌아온 황상병이 손가락으로 부대 밖을 가리켰다. 마지막으로 묻겠네. 정말로 내 손주 강아준 이병이 작업에 나갔는가? 강철인 소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아, 진짜 말귀 못 알아들으시네. 그렇다니까요. 당신 손자 지금쯤 삽질하느라 정신 없을 거라고. 그러니 그 맛있는 도시락은 집에 가서 당신들이나 실컷 드슈. 황상병이 조롱 섞인 말투로 소리쳤다. 그 말은 강철인 소장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손자를 모욕하는 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저 오만한 태도였다. 저런 자들이 감히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위병소에 서서 대한민국의 아들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다. 강철인 소장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위병소 한쪽에 설치된 지휘계통 직통 인터폰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황상병이 당황하며 그의 앞을 막아섰다. 어이, 노인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함부로 만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강철인 소장은 그의 팔을 가볍게 뿌리치고 수화기를 들었다. 황상병은 노인의 마른 팔에서 나온 엄청난 힘에 놀라 뒤로 주춤했다.
강철인 소장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고 나지막하지만 온 부대에 울릴 것처럼 단호하게 말했다. 중대장 바꾸게.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서해의 파도를 잠재웠던 백호의 포효 그 서막이었다. 위병소 주변의 싸늘한 가을 공기가 그의 분노에 얼어붙는 듯 했다. 누구신데 중대장님을 찾으십니까? 인터폰 너머에서 당황한 행정반 병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철인 소장은 그 질문에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오직 한 가지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내 말 못 들었나? 지금 당장 자네 중대장에게 이 인터폰을 연결하게. 10초 준다. 하나, 둘. 그의 목소리에는 시간을 초월한 군인의 명령이 담겨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병사는 그 기세에 눌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허둥지둥 중대장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태수 상병은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감히 일개 민간인 노인이 부대 직통 전화를, 그것도 위병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소리쳤다. 이봐 할아버지, 지금 미쳤어? 그거 당장 내려놓지 못해. 이거 군사보안법 위반이야. 당장 헌병대에 넘겨버릴 테니까. 하지만 강철인 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인터폰에 고정되어 있었다. 잠시 후 약간은 신경질적이고 거만한 젊은 장교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나왔다. 예, 삼중대장 박시우 대위입니다. 누구십니까? 거기 위병소 아닌가? 무슨 일이지? 박시우 대위의 목소리에는 주말의 평화를 방해받은 것에 대한 짜증이 역력했다. 나는 강하준 이병의 조부되는 사람이다. 강철인 소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분했다. 아, 예, 어르신. 그런데 무슨 일로 직통 전화를? 면회 절차는 위병소 근무자 안내에 따라주시면 됩니다. 박 대위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사무적으로 응대했다. 강철인 소장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손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다. 위병소 근무자는 작업에 차출되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그 질문에 박 대위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무언가 상황을 파악하려 애쓰는 기색이 느껴졌다. 아, 네, 맞습니다. 어르신. 갑작스러운 상부 지시로 긴급 작업이 생겨서 하준이가 투입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미리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거짓말이었다. 강철인 소장은 수십 년의 지휘관 경험으로 상대방 목소리의 미세한 떨림과 숨소리만으로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었다. 박 대위는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런가? 해병대 이사단에 갑자기 어떤 긴급 작업이 떨어졌는지 궁금하군. 자네 중대 병력이 투입될 정도면 사단장급 지시사항일 텐데. 내가 아는 이사단장 윤성진 소장은 주말에 병사들의 휴식을 최대한 보장하는 지휘관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야. 강철인 소장이 무심하게 툭 던진 말에 박 대위는 크게 당황했다. 웬 민간인 노인이 현직 사단장의 이름과 지휘 방침까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르신. 군 내부 사안을 그렇게 상세히 아실 필요는. 됐고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게. 박 대위. 나는 내 손주가 땀 흘리며 작업하는 것을 탓하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자네와 저 위병소 근무자의 태도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자네는 면회 약속을 어겼고, 둘째,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으며, 셋째, 자네 부하인 위병 근무자는 해병의 얼굴인 위병소에서 민간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인가? 강철인 소장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박대위는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다. 아닙니다. 어르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병소 근무자는 제가 나중에 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건은 사실 하준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의무대에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박대위는 또 다른 거짓말을 내뱉었다. 작업 중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자 아프다는 핑계를 댄 것이다. 의무대라고? 강철인 소장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훈련받다가 발목을 좀 삐끗했는데 괜찮다고 해서 그냥 넘겼더니 오늘 아침에 좀 붓고 아프다고 해서 큰 부상은 아니고 그냥 안정을 취하게 하려고 의무대에 보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작업이라고 둘러댄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대위의 변명은 그럴듯했지만 강철인 소장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저희가 무엇일까? 무언가 감추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알겠다. 그럼 우리가 의무대로 직접 가보겠다. 길을 안내하게. 네. 안 됩니다. 의무대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그리고 환자 안정이 최우선이라 면회는 박시우 대위. 강철인 소장이 그의 말을 끊고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네 지금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지 잊은 모양인데 나는 내 손자의 얼굴을 보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걸세. 자네가 계속해서 상황을 은폐하려 든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자네의 직속상관인 대대장,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에게 차례로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네. 내게는 그럴 만한 시간도 방법도 충분히 있거든. 어떻게 할 텐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을 고하는 담담한 어조였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박대위는 이 노인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침내 체념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제가 지금 위병소로 나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인터폰이 끊겼다. 황태수 상병과 박종필 일병은 사색이 된 얼굴로 강철인 소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중대장이 직접 위병소로 나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특히 저 노인 앞에서 쩔쩔매는 듯한 중대장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다. 강철인 소장은 말없이 차로 돌아와 가족들을 안심시켰다. 하준이가 훈련 중에 발목을 조금 다쳤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의무대에 있단다. 곧 중대장이 나온다고 하니 만나서 같이 가보자꾸나. 며느리 오수진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찼다. 어머님, 하준이가 다쳤다니. 괜찮을까요? 괜찮을 게다. 해병이 그 정도 부상은 훈장 같은 게지. 강철인 소장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다. 단순한 부상이라면 중대장이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면회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 몇 분 후 전투복 차림의 젊은 대위가 헐레벌떡 위병소를 향해 달려왔다. 박시우 대위였다. 그는 위병소 근무자들에게 매서운 눈초리를 한번 보낸 뒤 강철인 소장의 가족에게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숙였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박시우 대위입니다.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강철인 소장을 흘끗 보았지만 평범한 시골 노인 같은 모습에 내심 안도하며 다시 오만한 장교의 가면을 썼다. 하준이는 지금 의무대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면회는 어렵지만 제가 상태를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져오신 음식은 제가. 강철인 소장이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안내는 필요 없으니 앞장서게. 내 손주 얼굴은 내가 직접 봐야겠다. 박 대위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하지만 노인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박대위의 안내에 따라 강철인의 차는 위병소를 통과했다. 차가 부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강철인 소장은 수십 년 전 자신이 지휘했던 이곳의 공기가 어딘가 모르게 변해버렸음을 직감했다. 엄정한 군기 속에 따뜻한 전우애가 살아 숨쉬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모르게 부조리하고 폐쇄적인 기운만이 감돌고 있었다. 면회실에 도착하자 박대위가 차를 세우게 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하준이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는 가족들을 의무대로 데려갈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면회실에서 잠시 얼굴만 보여주고 돌려보낼 속셈이었다. 강철인 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기다릴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면회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손자의 모습에 가족 모두는 숨을 멈췄다. 강하준 이병은 목발을 짚고 있었다. 절뚝거리며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그의 다리에는 깁스가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왼쪽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부어올랐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붕대 감긴 이마 아래로는 초점 없는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훈련 중에 입을 수 있는 영광의 상처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흔적이자 영혼까지 멍들어버린 패배의 낙인이었다. 하준아. 며느리 오수진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아들에게 달려가 부서질세라 조심스럽게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열했다. 아들 강지우는 주먹을 불끈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강철인 소장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자랑스러운 해병이 된 손자가 아니었다. 낯선 부대에서 홀로 공포에 떨고 있는 겁에 질린 한 마리 어린 짐승이었다. 백호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하준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강철인 소장의 목소리가 메마른 땅처럼 갈라져 나왔다. 하준은 가족들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냥 야간 훈련 받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습니다. 얼굴은 그때 나뭇가지에 좀 긁혔습니다. 힘없이 흘러나오는 목소리.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도 박시우 대위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박 대위는 팔짱을 낀 채 마치 감시자처럼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강철인 소장의 머릿속 모든 혈관이 터져버릴 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거짓의 장막이 걷히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끔찍한 범죄이자 그것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거대한 위선이었다. 면회실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오수진의 흐느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강하준 이병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할아버지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억울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강철인 소장은 손자의 거짓말을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평생을 군에서 보내며 수많은 부하들의 눈빛을 읽어왔다. 지금 하준의 눈은 훈련 중 부상을 입은 해병의 눈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겁에 질린 포로의 눈빛이었다. 그는 천천히 하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목발의 의지에 서 있는 손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하준아.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다. 이 하레비 눈을 보거라. 하준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퍼렇게 멍든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 눈 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엉켜 있었다. 고통,
두려움, 억울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 해병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특히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에게는 더더욱. 강철인 소장은 손자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깊은 신뢰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넘어져서 생긴 상처와 사람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를 이 늙은 할애비가 구분하지 못할 것 같으냐. 내 다리의 깁스는 그렇다 쳐도 내 얼굴의 저 멍과 터진 입술은 무엇으로 설명할 테냐. 어느 부대 야간 훈련이 사병의 얼굴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박혔다. 하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금방이라도 무언가 터져나올 듯 했지만 그는 옆에 서 있는 박시우 대위를 흘끗 쳐다보고는 다시 입을 꾹 다물었다. 그 미세한 시선의 움직임을 강철인 소장은 놓치지 않았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저 젊은 지휘관에게 있음을 직감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지금은 손자의 마음을 여는 것이 먼저였다. 하준아, 괜찮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이 할애비에게 전부 말하거라. 누가 왜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이 할애비가 살아있는 한 어느 누구도 내 손주를 함부로 대할 순 없다. 설령 그 상대가 하늘의 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평생을 지켜온 신념이자 손자를 향한 굳은 맹세였다. 할아버지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목소리에서 하준은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굳게 닫혔던 그의 마음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할아버지. 흐흐. 죄송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준의 울음이 터지자 옆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박시우 대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강하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르신들 걱정하시게. 남자답게 행동 못해? 그것이 결정타였다. 아들의 고통을 위로는 못할 망정 윽박지르는 박 대위의 모습에 온화하던 아들 강지훈마저 이성을 잃고 그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자식이. 강철인 소장이 팔을 들어 아들을 막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박시우 대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지금까지의 온화한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백호의 눈빛 그 자체였다. 자네, 방금 뭐라고 했나? 서늘하다 못해 살기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박시우 대위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평범한 노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자네 눈에는 지금 내 손주가 남자답지 못하게 우는 것으로 보이나? 내 눈에는 비겁한 지휘관 아래서 억울한 폭행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한 채 공포에 떠는 가여운 대한민국 아들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말이야.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폭행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박 대위는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철인 소장은 더 이상 그와 대화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최신 스마트폰이 넘쳐나는 세상에 손때 묻은 구식 전화기는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는 익숙하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중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필승. 해병 소장 윤성진입니다. 현직 해병대 이사단장의 목소리였다. 박시우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늙은이가 어떻게 사단장의 직통 번호를 알고 스스럼 없이 전화를 건단 말인가? 설마 장군들을 사칭하는 사기꾼인가? 그는 불안한 눈으로 강철인 소장을 쳐다봤다. 강철인 소장은 수화기에 대고 조용하지만 면회실 전체에 울릴 만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예비역 해병 소장 강철인이다.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박시우 대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강철인. 백호라 불렸던 해병대에 살아있는 전설. 자신이 임관하기도 전에 전역했지만 해병대 장교라면 누구나 그 이름을 알고 존경했다. 특히 현 사단장인 윤성진 소장은 생도 시절부터 강철인 장군을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아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수화기 너머의 윤성진 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충격과 존경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필승. 선배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어디 계십니까, 선배님? 강철인 소장은 그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말했다. 윤 장군. 긴 말 않겠다. 지금 내 손주 강하준 이병의 면회를 와서 자네 사단 면회실에 있다. 그런데 내 손주 꼴이 말이 아니야. 목발을 짚고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다. 자네 부하인 삼중대장 박시우 대위라는 자는 이걸 훈련 중 부상이라고 둘러대고 있고. 네. 강하준 이병이. 선배님의 손자분이셨습니까? 그리고 부상을? 윤성진 소장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는 이 사실을 전혀 보고받지 못한 듯 했다. 지금부터 10분 주겠다. 자네 지금 당장 대대장, 연대장 모두 대동해서 이 면회실로 뛰어오도록. 10분이다. 단 1초라도 늦는다면 나는 이 길로 청와대와 국방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네 이 사단 전체에 대한 특별 직무 감찰을 요청할 것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거라 믿는다. 강철인 소장은 대답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다. 면회실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박시우 대위는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노인이 전설로만 듣던 백호 강철인 장군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은 것이다. 그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강철인의 아들과 며느리 역시 충격에 휩싸였다. 늘 무뚝뚝하고 고집센 시골 노인으로만 생각했던 아버님, 시아버님이 전화를 받고 벌벌 떠는 현직 사단장을 호령하는 해병대의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강하준 이병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르던 할아버지가 정말로 위대한 군인이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할아버지의 포효 한 번에 거대한 부대가 움직이고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고 위협하던 중대장이 공포에 떠는 모습을 보며 그는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할아버지. 하준은 목발을 놓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안도와 억울함, 그리고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강철인 소장은 손자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묵묵히 토닥여 주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불꽃은 더 이상 박시우 대위 한 명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손자를 이렇게 만든 해병대 내부에 썩어빠진 부조리, 그 거대한 어둠을 향한 분노의 불길이었다. 백호의 포효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10분 뒤 이 청룡 부대에는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었다. 강철인 소장의 전화가 끊어진 후 면회실 안의 시간은 마치 진공 상태에 빠진 듯 멈춰버렸다. 박시우 대위는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신 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고 오직 예비역 해병 소장 강철인, 백호, 사단장이라는 단어들만이 의미 없이 맴돌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모욕하고 기만했던 노인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의 온몸을 마비시켰다. 강하준 이병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낌을 멈추지 못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침내 발견한 구원의 빛을 향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의 성벽이 할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하면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강철인 소장의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충격과 경외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들을 휩쌌다.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단순한 예비역 군인이 아니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위상이 현직 사단장을 전화 한 통으로 호출할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동시에 그런 아버지를 둔 아들이 그런 할아버지를 둔 손자가 군대 안에서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정확히 8분이 지났을 때였다. 부대 전체를 뒤흔들 듯한 급박한 차량 소음이 면회실 창문을 때렸다.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대의 지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면회실 앞에 급정거했다. 차 문이 거의 동시에 열리고 전투복을 입은 장교들이 뛰쳐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맨 앞에서 달려온 것은 별 2개가 선명한 계급장을 단 해병대 이사단장 윤성진 소장이었다. 그의 뒤를 연대장 최정훈 대령과 대대장 이성민 중령이 사색이 된 얼굴로 따랐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윤성진 소장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강철인 소장을 발견했다. 전설로만 듣던 백호의 날카로운 눈빛과 마주친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윤 소장은 망설임 없이 강철인 소장 앞으로 달려와 군화 뒤축이 부서져라 소리를 내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필승. 선배님께 대하여 경례. 필승. 그의 목소리는 면회실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전설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에 대한 송구함이 담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다. 뒤따라온 연대장과 대대장 역시 로봇처럼 경례를 올렸다. 그들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강철인 소장은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는 싸늘한 눈으로 윤성진 소장을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다. 윤 장군. 10분이라고 했는데 2분이나 남았군. 아직 감은 살아있는 모양이야.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눈과 귀가 멀어 선배님의 귀한 손자분이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입니다. 윤성진 소장은 고개를 숙인 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그것이 그가 평소 존경하던 백호 강철인 장군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도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강철인 소장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손자 하준을 손으로 가리켰다. 고개 들어 저 아이를 보게. 저 모습이 윤 장군이 그토록 자랑하던 무적 해병, 귀신 잡는 청룡부대 해병의 모습인가? 적과 싸워 얻은 상처라면 내가 업고라도 다니겠다. 하지만 저것은 적에게 당한 상처가 아니야. 내부의 적, 바로 제 동료와 지휘관에게 당한 비겁한 폭력의 흔적이다. 그의 일갈에 윤성진 소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준을 바라보았다. 시퍼렇게 멍든 눈, 터진 입술, 깁스한 다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 윤 소장의 얼굴이 분노와 치욕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움켜쥐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이미 넋이 나가 있던 박시우 대위와 이성민 대대장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은 마치 불을 뿜는 것 같았다. 이성민 중령, 박시우 대위. 예. 사단장님. 두 사람은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 해병의 상태가 자네들이 말하는 훈련 중 경미한 부상인가? 두 눈 똑똑히 뜨고 대답해봐. 저게 경미한 부상이야? 윤 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이성민 중령과 박시우 대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박 대위는 이미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강철인 소장은 더 이상 그들의 위선을 지켜볼 수 없었다. 그는 손자 하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하준아, 이제 괜찮다. 이 할애비와 여기 있는 사단장 앞에서 진실을 말하면 된다.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단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말하거라. 할아버지의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에 하준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입을 열었다. 황태수 상병과 김도윤 병장이 상습적으로 저를 구타하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한마디가 시작되자 본물 터지듯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매일 밤 생활관 소등 이후 벌어졌던 구타, PX에서 강제로 사다 바쳐야 했던 음식들, 폐급, 고문관이라 부르며 가했던 언어폭력과 인격 모독, 그리고 이틀 전밤 월급을 모두 내놓으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창고로 끌고 가 집단으로 구타했던 그날의 끔찍한 기억까지. 하준의 증언이 이어질수록 윤성진 소장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다. 연대장과 대대장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하준의 마지막 말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지휘관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너무 아프고 억울해서 박시우 중대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하지만 중대장님은 제가 부대 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것이니 앞으로 선임들한테 더 잘하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괜히 일을 크게 만들어 부대 분위기를 흐리지 말라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시우 대위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을 뻔했다. 윤성진 소장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는 허리에 차고 있던 무전기를 꺼내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사단 헌병대장, 사단 헌병대장, 필승, 헌병대장 수신 중. 지금 당장 헌병대 전 병력 출동시켜 3중대 생활관을 전부 폐쇄하고 황태수 상병, 김도윤 병장을 즉시 긴급 체포한다. 두 손에 수갑 채워서 헌병대 조사실에 쳐넣어. 그리고 3중대장 박시우 대위 역시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방조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한다. 내 명령이다. 즉시 실행해. 필승.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병력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시우 대위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다. 윤성진 소장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성민 대대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성민 중령, 자네는 자네 휘하중대에서 이런 악마 같은 일이 벌어지는 동안 뭘 했나? 자네는 지휘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지금 이 시간부로 자네를 직위해제한다. 당장 지휘권을 부대대장에게 인계하고 자네 방에서 단 한 발짝도 나오지 말고 대기하고 있도록. 사단장님. 이성민 중령이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윤성진 소장의 불호령에 입을 다물었다. 닥쳐. 자네에게는 발언권조차 사치다. 심판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불과 몇 분 만에 한 중대장과 2명의 병사가 체포되고 대대장이 직위해제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모든 명령을 마친 윤성진 소장은 다시 강철인 소장과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왔다. 그는 허리에 찼던 장교의 상징인 권총 벨트를 풀어 바닥에 내려놓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선배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제가 해병대를 대표하여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아드님을 손자분을 이렇게 만든 것은 제 잘못이고 우리 해병대 전체의 잘못입니다.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현역 사단장이 민간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뒤를 따라 연대장 역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강철인 소장은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하준의 등을 토닥이며 일으켜 세웠다. 사죄는 나나 내 가족에게 할 것이 아닐세. 자네들이 진짜 사죄해야 할 대상은 군복을 입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아들들과 그 아들들을 군에 보내놓고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다. 그의 말을 끝으로 면회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윤성진 소장이 미리 대기시켜 놓은 구급차였다. 지금 즉시 강하준 해병을 국군 수도병원으로 이송시키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에게 치료받게 하고 심리 안정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의무병들이 들것을 가지고 들어왔다. 강철인 소장은 그들을 막았다. 아니다. 내 손주는 아직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 그는 하준의 목발을 한쪽에 치우고 아들 지훈과 함께 손자의 양팔을 부축했다. 가자 아들아. 더 이상 이런 더러운 곳에 있을 필요 없다. 강철인 소장의 가족은 무릎 꿇은 사단장과 연대장 그리고 공포에 질린 채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박시우 대위를 뒤로하고 천천히 면회실을 빠져나왔다. 구급차의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가 부대 밖으로 멀어져 갔다. 그 소리는 마치 굳게 닫혀있던 청룡부대라는 철옹성에 균열이 가고 그 안에 골마 터진 상처가 비로소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심판의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국군 수도병원. 하얀 시트가 깔린 1인실 침대에 누워 강하준 이병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진통제와 안정제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그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가족들은 잠든 손자의 얼굴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들끓는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하준이 떠나온 해병대 이사단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사단장 윤성진 소장의 분노는 태풍이 되어 부대 전체를 휩쓸었다. 그는 단순히 가해자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킬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전설적인 백호 강철인 장군의 손자가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자신의 부대 내에 이토록 끔찍한 부조리가 만연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참을 수 없는 치욕이자 분노였다. 이번 기회에 부대 전체에 만연한 악습과 부조리의 뿌리를 뽑아내겠다. 관련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해병대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이다. 사단장 주재 긴급지휘관 회의에서 윤 소장의 외침은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신임하는 헌병대 수사과장 오상현 소령에게 사건의 전권을 위임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명령했다. 오상현 소령은 사단 내에서도 독사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사단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사팀을 이끌고 삼중대를 급습했다. 헌병들은 중대의 모든 생활관과 관물대를 샅샅이 뒤지고 모든 병사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부대의 왕인 양 거들먹거리던 황태수 상병과 김도윤 병장은 차가운 수갑을 찬 채 헌병대 조사실의 싸늘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뻔뻔하게 혐의를 부인하던 그들이었다. 강하준이 워낙 굼뜨고 적응을 못해서 군기를 좀 잡으려 한 것뿐입니다. 남자들끼리 좀 치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며 대수롭지 않게 둘러댔다. 하지만 오소령의 수사팀은 만만치 않았다. 압수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그들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오늘 폐급 조진다, 돈 좀 뜯어내자 등 자기들끼리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후임병들에게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게 하고 찍은 사진들, 심지어는 자신들의 범행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녹음 파일까지 발견되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황 상병과 김 병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강아준 이병 한 명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후임병 여러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구타와 금품 갈취, 가혹 행위를 일삼아왔다.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삼중대의 다른 병사들은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다물었지만 사단장이 직접 신변 보호를 약속하고 악습 근절 신고 센터를 설치하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피해 사실들을 용기 내어 털어놓기 시작했다. 제보는 복물처럼 터져나왔고 삼중대뿐만 아니라 대대 전체, 나아가 연대 전체에 비슷한 악습이 존재한다는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은 실시간으로 강철인 소장에게 보고되었다. 윤성진 소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군 수도병원에 있는 강 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자문을 구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파면 팔수록 썩은 부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무능했습니다. 수학이 넘어 윤 소장의 목소리는 자괴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철인 소장은 그런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냉철하게 핵심을 짚었다. 윤 장군, 몇몇 썩은 사과를 골라내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 사과 상자 자체가 썩어 있다면 멀쩡한 사과도 금방 썩어버리는 법이야. 자네가 해야 할 일은 병사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 왜 그들이 그런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파악하고 그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것일세. 구조. 말씀이십니까? 그렇네. 병사들의 일탈을 알면서도 묵인한 간부들은 없었는가? 실적과 진급에 눈이 멀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던 지휘관은 없었는가? 병사들이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소통 창구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가? 그 뿌리를 찾아내 뽑아버리지 않으면 이 비극은 이름만 바뀐 채 계속해서 반복될 뿐이야. 강철인 소장의 조언은 윤성진 소장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치듯 강하게 울렸다. 그는 수사의 방향을 단순 가혹행위 수사에서 지휘계통의 직무유기와 은폐 시도에 대한 수사로 전환했다. 그리고 마침내 부패의 뿌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직위해제된 이성민 대대장은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이전부터 박시우 대위를 통해 중대 내 가혹행위 문제를 어렴풋이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있을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자신의 경력에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그는 박 대위에게 알아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하며 사건을 의도적으로 묵살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수사팀은 이성민 대대장이 연대장인 최정훈 대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을 해왔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 최 대령은 평소 부하들의 복지나 부대 관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사고 없는 부대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모든 사건을 덮는 데만 급급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대대장들의 암묵적인 상납을 받으며 그들의 비위를 눈감아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휘권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부패의 정점은 최정훈 대령이었다. 그는 병사들의 고통을 자신의 진급을 위한 발판으로 삼았던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암적인 존재였다. 이 모든 사실을 보고받은 윤성진 소장은 치를 떨었다. 그는 즉시 해병대 사령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이성민 중령과 최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건의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발칵 뒤집혔다. 일개 사병의 구타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현역 대대장과 연대장의 비리 문제로까지 번진 초유의 사태였다. 사령관은 즉시 윤성진 소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방부 조사본부와 합동으로 특별수사단을 꾸려 이 사단에 급파했다. 사건은 이제 한 사단의 차원을 넘어 해병대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태풍의 한가운데에는 손자의 병상을 지키고 있는 노병, 백호 강철인이 있었다. 그는 단순히 손자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평생을 바친 해병대와 조국의 모든 아들들을 위해
이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야만 하는 역사적 소명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다. 군복과 계급장이 없는 국군 수도병원의 병실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격리된 작은 섬과 같았다. 강아준 이병의 부러진 다리는 수술을 통해 핀을 박았고 시퍼렇게 멍들었던 얼굴도 서서히 재색을 찾아가고 있었다. 육체의 상처는 의학의 힘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준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는 어둡고 축축한 창고에 갇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선임들의 그림자를 보며 비명을 질렀다. 그때마다 잠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럴 때면 밤새 그의 곁을 지키던 어머니 오수진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괜찮다고, 이제 다 괜찮다고 속삭여 주었다. 그녀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온몸으로 함께 앓고 있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아들 입에 넣어주면서도 정작 자신은 제대로 끼니를 챙기지 못해 하루가 다르게 수척해졌다. 아버지 강지우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아들이 입대하던 날 사나이답게 자라고 오라며 등을 두드려 주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괴로웠다. 아들이 힘든 내색을 할 때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순간들이 후회로 밀려왔다. 그는 병실 한쪽 구석에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일이 잦았다. 무뚝뚝한 성격 탓에 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는 못했지만 그의 침묵 속에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자책과 가해자들을 향한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가족 모두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때 묵묵히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강철인 소장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아 손자의 상태를 살피고 군으로부터 오는 수사 진행 상황 보고를 받으면 동시에 며느리와 아들의 마음까지 다독였다. 어느 날 저녁 강지우는 병실 복도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버님. 그래. 죄송합니다. 제가 아비 노릇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준이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강철인 소장은 말없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자책하지 마라.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의 폐쇄성을 경험해보지 않은 내가 어찌 다 알았겠느냐. 이번 일은 너의 잘못이 아니다. 자식의 상처를 부모의 탓으로 돌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 하지만 아버님은 알아채셨지 않습니까? 위병소에서부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그 말에 강철인 소장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알아챈 것이 아니라 이 늙은 군인의 감히 경고를 보냈을 뿐이다. 그리고 나 역시 너와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네, 아버님께서요? 강철인 소장은 지그시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하준이에게 강한 해병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할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해달라고 알게 모르게 압박을 줬을 게다. 어쩌면 그 아이는 할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그 모진 고통을 혼자서 끙끙 앓았을지도 모른다. 강해야 한다는 나의 가르침이 오히려 아이가 도움을 청할 용기를 빼앗아버린 것은 아닌지.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평생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었던 아버지의 고백에 강지우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버지는 전설적인 장군이기 이전에 손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 부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함께 담배를 태웠다. 세대와 살아온 인생은 달랐지만 아들과 손자를 향한 사랑과 미안함이라는 감정의 무게는 똑같이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치유의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군에서 파견된 심리 상담 장교가 매일 하준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고 있던 하준은 상담 장교의 끈질기고 진심 어린 노력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객관적인 언어로 풀어놓는 훈련을 통해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신과 분리시키는 법을 배워나갔다. 결정적인 변화의 계기는 할아버지와의 대화였다. 그날 밤도 하주는 악몽을 꾸다 잠에서 깼다. 마침 그의 곁을 지키고 있던 것은 강철인 소장이었다. 할아버지는 땀에 젖은 손자의 이마를 닦아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준아, 이 할애비가 미안하다. 처음 듣는 할아버지의 사과였다. 내가 너에게 진정한 강함에 대해 잘못 가르쳤다. 진정한 강함이란 어떤 고난에도 부러지지 않는 굳셈이 아니다. 부러지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용기다. 그리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을 때 주저없이 도와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다. 나는 너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못했구나. 할아버지의 주름진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하주는 그렁그렁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아니에요. 하주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제가 해병대에 간 건 할아버지처럼 강한 군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저는 언제나 약한 사람 편에 서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셨던 할아버지의 정의로움을 따르고 싶었어요. 이번에 할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제가 진짜 되고 싶었던 해병의 모습이에요. 제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할아버지. 손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강철인 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자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한참 동안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지난 시간의 아픔과 상처를 씻어내고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는 성스러운 강물과도 같았다. 그날 이후 하주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재활 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끔찍했던 군대에서의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자신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다. 할아버지, 저 퇴원하면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군대나 학교처럼 힘든 곳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며 말하는 손자의 모습에서 강철인 소장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어린 해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자신의 상처를 새로운 사명으로 승화시킨 한 뼘 더 성장한 어른이 앉아 있었다. 가족의 눈물은 그렇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틔우는 걸음이 되어주고 있었다. 어둡고 길었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따스한 치유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군사 재판이 열리기까지의 시간은 길고 더디게 흘러갔다. 그동안 강하주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해 나갔다. 그의 가족들은 지극정성으로 아들의 곁을 지켰고 강철인 소장은 매일같이 군 관계자들과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히 몇몇 가해자를 처벌하는 선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부패의 뿌리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는 한 제2, 제3의 강하준이 나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다. 군사재판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해병대 사령부 내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법정 안은 엄숙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황태수, 김도윤을 비롯한 가해 병사들과 군복을 입었지만 계급장이 제거된 박시우 전 대위, 이성민 전 중령, 그리고 최정훈 전 대령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권세를 누리던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부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초라한 죄인의 모습이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는 강하준과 그의 가족, 그리고 강철인 소장이 앉아 있었다. 강철인 소장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낡은 장롱 속에 보관해 두었던 예비역 소장 정복을 꺼내 입었다.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과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은 그가 이 자리에 단순히 피해자의 가족으로서가 아니라 평생을 바친 해병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감시자로서 와 있음을 보여주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군검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심판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병사가 다른 병사를 구타한 사건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한 젊은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조직적인 범죄와 그 범죄를 묵인하고 방조하며 자신의 영달만을 꾀했던 부패한 지휘관들의 민낯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군검사는 황태수와 김도윤 일당이 강하준에게 저지른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법정 대형 스크린에는 그들이 주고받았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 증거자료로 제시되었다. 오늘 밤 그 폐급 작업한다. 돈 들고 오라고 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저속하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그들이 강하준뿐만 아니라 다른 후임병들에게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그들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악마 그 자체임이 증명되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행동, 군대 내 악습의 대물림 등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그들의 변론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 증언 순서였다. 증인석에 선 강하준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공포에 떠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또렷한 목소리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들이 제게 가했던 육체적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아물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가슴에 새겨진 더 깊은 상처는 같은 해병이라 믿었던 전우에게 배신당했다는 절망감과 저를 지켜줘야 할 지휘관에게 버림받았다는 무력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몸이 아니라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붉은 명찰 해병이라는 자부심을 구타당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저는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개인의 복수를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 잘못된 문화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지막 말은 이 재판의 무게와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며칠 후 마침내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 피고인석을 향해 서늘한 눈빛을 보냈다. 피고인들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료 전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이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군의 근간인 전우애와 신뢰를 무너뜨린 반역 행위에 가깝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하여 다시는 이 땅의 군대에서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주범인 황태수와 김도윤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이라는 군내 가혹행위 사건으로는 이례적인 중형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징역 3년에서 5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그들은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며 오열했지만 헌병들은 그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법정 밖으로 사라졌다. 이어서 부패한 지휘관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다. 이들의 재판은 더욱 큰 사회적 관심 속에 이루어졌다. 군검사는 박시우, 이성민, 최정훈이 저지른 직무유기와 은폐 시도, 그리고 최정훈 대령의 상납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쳤다. 이 재판에는 뜻밖의 증인이 출석했다. 바로 백호 강철인 소장이었다. 그는 군검사의 요청에 따라 증인석에 섰다. 그는 피해자의 할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해병대의 대선배이자 군 원로의 자격으로 증언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휘관의 계급장은 부하들 위에 군림하라고 주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하들의 생명과 인격을 책임지라는 무한한 책임의 상징입니다. 부하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달려가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휘관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기 앉아있는 저자들은 그 신성한 책임을 내팽개쳤습니다. 부하의 고통을 자신의 진급을 위한 걸림돌로 여겼고 진실을 은폐하고 동료를 기만했습니다. 저들은 군인이 아니라 군복을 입은 장사치에 불과합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힌 저들을 군의 이름으로 엄중히 단죄하여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건강한 새살이 돋아날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병의 피 끓는 호소는 그 어떤 변론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증언은 이 재판이 단순한 법리 다툼이 아닌 무너진 군의 명예와 군인 정신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과정임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최종 선고는 충격적이었다. 박시우 전 대위는 징역 3년, 이성민 전 중령은 징역 5년, 그리고 부패의 정점이었던 최정훈 전 대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또한 그들은 모두 불명예 전역과 함께 군인 연금을 포함한 모든 혜택을 박탈당했다. 수십 년간 군에 몸담으며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강철인 소장과 가족들은 법정을 빠져나왔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해병대 사령부의 깃발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어야만 했다.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이 비극을 낳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큰 싸움이 이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정의의 칼날은 이제 막 부패의 줄기를 잘라냈을 뿐, 그 거대한 뿌리는 아직 이 땅 깊숙이 박혀 있었다. 군사 재판이 끝난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재판 과정을 취재했던 한 인터넷 언론사가 해병대 전설 백호 손자 구타 사건의 전말, 현역 연대장까지 구속된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는 단순히 한 병사의 가혹행위 사건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지휘관들의 조직적인 은폐와 비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파헤친 것이 바로 전설적인 전쟁 영웅 강철인 소장이었다는 드라마틱한 사실을 상세히 담고 있었다. 기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잠들어 있던 대한민국 사회의 영린을 건드렸다. 내 아들도 군대에 있는데 군대가 여전히 변한 게 없구나. 강철인 장군님 같은 분이 진짜 군인이다. 분노와 공감, 그리고 강철인 소장을 향한 찬사가 뒤섞인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온종일 해병대 가혹행위, 강하준, 강철인 백호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언론의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모든 방송사의 저녁 메인 뉴스는 이 사건을 첫 번째 소식으로 다루었다. 신문들은 일면 머리 기사로 대서특필하며 군의 폐쇄적인 문화를 질타했다. 시사 프로그램들은 연일 전문가들을 초대해 이 사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국방부와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국방부 장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해병대 사령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불려나가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사건의 파장은 군 내부에서 골마 터지고 있던 다른 상처들까지 건드렸다. 강하준 사건의 용기를 얻은 다른 부대의 피해 장병들과 그 가족들이 우리 아들도 당했다며 언론과 인권단체에 제보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육군, 해군, 공군을 가리지 않고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두었던 온갖 부조리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민국 군 전체가 마치 거대한 부조리 게이트에 휩싸인 듯 했다. 이 모든 관심의 중심에는 강철인 소장과 그의 가족이 있었다. 기자들은 국군 수도병원과 강 소장의 자택 앞에 진을 치고 취재 경쟁을 벌였다.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에 당혹스러워하며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들은 단지 아들과 손자의 상처가 아물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강철인 소장은 이 거대한 사회적 파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기회에 군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손자가 겪었던 비극은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반복될 것이었다. 며칠간의 숙고 끝에 그는 가족들을 설득하여 딱 한 번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심했다. 기자회견은 서울 시내의 한 제향군인 회관에서 열렸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모든 방송사 카메라가 그의 입을 주목했다. 강철인 소장은 퇴원 후 한층 건강해진 손자 하준과 아들 내외의 손을 잡고 회견장에 들어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가운데 강철인 소장은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군인처럼 깨끗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과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전쟁 영웅이나 전설적인 해병으로 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손자를 군에 보낸 평범한 할아버지로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들들을 자식처럼 여기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섰습니다. 그는 사건의 전말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가해자들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이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대신 이 비극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몇몇 나쁜 병사들과 부패한 지휘관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의 아들들이 괴물이 되어가고 지휘관들이 진실을 외면하게 되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문제를 덮는 문화, 병사들의 인격보다 부대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실적주의 그리고 고통받는 병사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폐쇄적인 소통 구조. 이 모든 것이 제 손자를 사지로 내몬 진짜 범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회와 정부 그리고 군을 향해 세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첫째, 군 내부 고발자에 대한 완벽한 신변 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용기 내어 진실을 말한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군대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둘째, 군 사법 시스템에 대한 외부의 독립적인 감시 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19 감싸기식의 조사가 계속되는 한 국민들은 군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상명하복의 군기는 유지하되 그 안에서 병사 개개인의 인격과 인권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군대는 무기나 병력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건강한 병영 문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군 원로의 깊은 경륜과 손자를 잃을 뻔했던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그의 호소는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터넷에는 강철인 장군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 군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지지의 글들이 쇄도했다. 강철인 소장의 기자회견은 꺼져가던 군 개혁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군 인권 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한 가족의 비극으로 시작된 사건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강철인 소장과 그의 가족은 원치 않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군 개혁이라는 거대한 함선의 선장이 되어 위태롭지만 희망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강철인 소장의 기자회견이 던진 파문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하늘을 찔렀고 이는 곧바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다. 역풍을 맞을 것을 두려워한 정부와 국회는 서둘러 행동에 나섰다. 국회 내에 군 인권 및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초당적 특별위원회가 즉시 구성되었다. 특위위원장을 맡은 것은 젊고 강단 있기로 소문난 여성 초선 의원 김소영이었다. 그녀는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마침 그녀의 남동생 역시 현역으로 군 복무 중이었기에 이번 사건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있었다. 김소영 의원은 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가장 먼저 강철인 소장을 찾아왔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소영입니다. 먼저 귀한 손자분의 쾌유를 빌며 가족분들께서 겪으셨을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주어 고맙소 의원님. 강철인 소장의 자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세대와 살아온 배경이 전혀 달랐지만 군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표 하나로 금세 의기투합했다. 김소영 의원은 법률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정치적 추진력을 가지고 있었고 강철인 소장은 수십 년의 군 생활에서 비롯된 실질적인 경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장군님, 저희 특위에서는 이번 기회에 군 관련 법안들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 합니다. 특히 장군님께서 기자회견에서 말씀해 주신 3가지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시는 장군님의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수시로 만나 머리를 맞댔다. 강철인 소장은 군 사법 시스템의 맹점, 지휘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 내부 고발자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 군이 민낯을 가감 없이 설명했다. 김소영 의원은 그의 조언을 바탕으로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의 뼈대를 만들어 나갔다. 몇 주간의 산고 끝에 마침내 새로운 법안의 초안이 완성되었다. 언론은 이 법안에 강화준 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군 옴부즈맨 제도의 도입. 국방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신설하여 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인권 침해 및 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군 지휘관이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할 경우 옴부즈맨이 직권으로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내부 고발자 보호 시스템의 혁신적 강화. 군 인권보호관 제도를 모든 부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병사들이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또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복 행위도 이적 행위에 준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에게는 가중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셋째, 군사법원 제도의 대대적인 개혁. 성폭력, 사망 사건 등 특정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했다. 또한 군사 재판의 심판관 배심원 역할에 병사 대표와 외부 법률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휘관의 입김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넷째, 지휘관 자격 심사 강화 및 인권 교육 의무화. 모든 지휘관 진급 심사에 병사 인권 의식 및 소통 능력 평가를 핵심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모든 장병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 교육과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강화준 법의 내용이 알려지자 군 내부의 보수적인 세력과 일부 예비역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어났다. 군의 특수성을 무시한 포퓰리즘 법안이다. 지휘관의 통솔권을 무력화시켜 군의 기강을 해칠 것이다라는 비판을 쏟아져 나왔다. 국회 특위 회의장에서는 법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의 격렬한 고성이 오갔다. 법안 통과가 난관에 부딪혔을 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바로 강화준이었다.
특위의 마지막 공청회가 열리던 날 김소영 의원의 요청으로 강하준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군복을 벗고 평범한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국회의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피해자로 서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아들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했던 한 사람의 예비역 해병으로서 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나 분노가 아닌 진심 어린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저를 때렸던 선임들도 처음부터 악마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당해왔을지 모릅니다. 문제를 보고도 덮었던 지휘관님도 어쩌면 진급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몇몇 나쁜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연한 눈빛으로 말을 이었다. 이 법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강을 세우는 법입니다. 진정한 군 기강은 공포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생명이 부당하게 짓밟히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편이 되어줄 조직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병사들은 비로소 자부심을 갖고 기꺼이 조국에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법을 통과시켜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들을 군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강하고 자랑스러운 군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한 청년의 진솔하고 용기 있는 발언은 공청회장 전체를 숙연하게 만들었다. 법안을 반대하던 의원들마저 입을 다물었다. 그의 연설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국민적 여론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며칠 후 국회 본회의장. 강하준 법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TV를 통해 흘러나오던 순간 강철인 소장의 집에는 모든 가족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 가족의 고통으로 시작된 싸움이 마침내 대한민국 군의 역사를 바꾸는 희망의 씨앗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강철인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손자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백호의 전설은 과거의 전쟁터가 아닌 바로 오늘 미래를 위한 이 위대한 승리로서 다시 쓰이고 있었다. 강하준 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다시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었다. 그 1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해 있었다. 강하준은 더 이상 가혹행위의 상처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꿈대로 서울의 한명문대학교 심리학과에 입학하여 누구보다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하는 대학생이 되어 있었다. 군에서 겪었던 끔찍한 경험은 그의 영혼에 흉터를 남겼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했다. 그는 주말마다 청소년 쉼터를 찾아 방황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하며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절뚝거리던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는 친구들과 농구를 즐길 만큼 건강해졌고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강철인 소장의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다. 그는 강하준 법 제정 이후 국방부 산하에 신설된 장병인권감독위원회의 비상임 고문으로 위촉되어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군 개혁을 위해 쏟아붓고 있었다. 때로는 해병대 사관학교를 찾아 젊은 생도들 앞에서 진정한 지휘관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전술이나 전략을 가르치지 않았다. 대신 한 명의 병사가 한 명의 인격체로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것이 지휘관의 가장 신성한 책무임을 피토하는 심정으로 역설했다. 전설적인 백호의 명성은 이제 전쟁 영웅이 아닌 따뜻한 인권의 수호자로서 군 전체에 다시 한번 깊이 각인되고 있었다. 아들 강지훈과 며느리 오수진 역시 아픔을 딛고 일어섰다. 그들은 비슷한 아픔을 겪은 군인 가족들과 함께 군 인권 함께하기라는 자조 모임을 만들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이제 막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한 가족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비극은 역설적으로 그들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고 이웃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강하준의 집으로 우편물 하나가 배달되었다. 병무청에서 온 예비군 편성 통지서였다. 법적으로 그의 현역 복무 기간이 완전히 끝나고 이제 예비역 병장으로 편입된다는 공식적인 문서였다. 그것은 지난 1년간의 길고 힘들었던 여정의 마침표와도 같았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준은 통지서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번 주말에 다 같이 어디 좀 다녀오지 않으실래요?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느냐? 강화도예요. 해병대 이사단이요. 그의 말에 식탁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곳은 가족 모두에게 끔찍한 기억이 서려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준의 표정은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악몽을 마주하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시작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의 싸움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요. 저의 군 생활과 그리고 지난 1년의 시간과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것이 완전한 치유를 위한 마지막 여정임을 모두가 직감했기 때문이다. 주말 아침 1년 전과 똑같이 강철인 소장의 낡은 세단이 김포의강화 해안도로를 달렸다. 같은 차, 같은 길,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1년 전과 완전히 달랐다. 무거운 긴장감과 불안함 대신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와 평화로운 담소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며느리는 그때처럼 도시락을 준비했지만 이번에는 아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아닌 대견함과 사랑을 가득 담았다. 부대 정문이 가까워질수록 가족들은 저마다 상념에 잠겼다. 강철인 소장은 1년 전 위병소 근무자의 모욕적인 언사를 들으며 치밀어 올랐던 분노를 떠올렸다. 강지훈과 오수진은 아들이 다쳤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철렁했던 가슴을 기억했다. 그리고 강하준은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절망감과 공포를 떠올렸다. 마침내 차가 위병소 앞에 멈춰섰다. 놀라운 변화가 그들을 맞이했다. 낡고 권위적이었던 위병소 건물은 밝은 색으로 새로 도색되어 있었고 입구에는 장병의 인권 부대의 전투력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위병 근무자들의 모습은 1년 전의 황태수 상병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각 잡힌 전투복과 반짝이는 군화 그리고 절도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눈빛. 강지훈이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상병 계급장을 단 위병사관이 먼저 앞으로 나와 깍듯하게 거수경례를 붙였다. 필승, 방문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친절했다. 강지훈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면회 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이 부대에서 복무했던 아들 녀석과 함께 잠시 지나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그러십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강하준입니다. 이제는 예비역 병장이지만 강하준이라는 이름에 젊은 상병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차 안에 앉아있는 강하준과 강철인 소장을 번갈아 보았다.
혹시 1년 전 그 강하준 예비역 병장님 맞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강철인 장군님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해병대의 전설이 된 이야기를 직접 마주한 듯한 경외심이 묻어 있었다. 강철인 소장이 차에서 내리자 위병소에 있던 모든 근무자들이 일제히 부동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필승! 강철인 소장은 부드러운 미소로 답례를 받았다. 위병 사관인 김민준 상병이 쑥스러운 듯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사실 저희 부대에서는 강하준 병장님과 장군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부대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생활관마다 소원 수리함 대신 중대장 직통 마음의 편지함이 생겼고 매주 수요일에는 외부에서 전문 상담가분이 오셔서 저희들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저희들끼리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서 예전 같은 악습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젊은 해병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강하준과 그의 가족들은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들의 고통스러웠던 싸움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그 씨앗이 이렇게 건강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음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가족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막차를 돌리려던 그때 부대 안쪽에서 지휘 차량 한 대가 급히 달려와 그들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다름 아닌 사단장 윤성진 소장이었다. 위병소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선배님, 하준군, 어쩐 일이십니까? 여기까지. 윤성진 소장은 반가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막무가내로 가족들을 자신의 차에 태웠다. 이왕 오셨는데 그냥 가시면 제가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선배님과 하준 군이 바꾸어 놓은 저희 부대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윤 소장이 안내한 곳은 과거 삼중대가 사용하던 생활관 건물이었다. 어둡고 칙칙했던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해 있었다. 생활관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니었다. 한쪽에는 병사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북카페가 마련되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전문 상담 장교가 상주하는 마음 나눔 센터가 자리 잡고 있었다. 복도 벽에는 청룡부대 명예의 전당이라는 이름의 게시판이 새로 걸려 있었다. 그곳에는 연평해전의 영웅들 사진과 함께 한쪽 구석에 작은 동판 하나가 붙어 있었다. 정의로운 용기를 기리며 이 게시판은 자신의 아픔을 용기 내어 고백함으로써 해병대의 병영 문화를 혁신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딘 강하준 예비역 병장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 동판 앞에서 하준과 가족들은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았다. 부대를 둘러보고 나오는 길 윤성진 소장은 강철인 소장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선배님께서 그날 저희를 꾸짖지 않으셨더라면 저희는 여전히 썩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선배님께서 저희 부대를 우리 해병대 전체를 살리셨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강철인 소장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개를 들게 윤 장군. 이제야 자네가 이끄는 부대가 내가 평생 사랑했던 진짜 해병대의 모습을 되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군. 이 모든 것은 자네와 자네 부하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일세. 모든 작별 인사를 마치고 가족들은 다시 차에 올랐다. 부대를 떠나는 차 안에서 그들은 막 면회를 온 다른 가족의 모습을 보았다. 한 어머니가 달려나온 아들의 품에 와락 안기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평범하고 행복한 풍경을 바라보며 오수진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1년 전 자신이 그토록 바랐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그 평범한 행복이었다. 강철인 소장은 백미러를 통해 뒷좌석에 앉은 손자 하준을 바라보았다. 하준은 어느새 듬직한 청년이 되어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향해 당당히 나아가고 있었다. 노병은 깨달았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했던 마지막 전투는 포연히 자욱한 전쟁터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곳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이 땅에서 치러졌다는 것을. 그것은 한 명의 적을 쓰러뜨리는 싸움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들들과 어머니들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내는 싸움이었다. 차가 강화대교를 건너 따스한 가을 석양 속으로 달려갔다. 그것은 한 가족의 길고 길었던 상처와의 작별이었고 동시에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희망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었다. 오늘도 인생지의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